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2024년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농촌 체류형 쉼터가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날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시행되게 됐는데요. 2월 13일에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이 배포됐습니다. 1월 달에 배포되고 수정본이 최종적으로 배포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최종본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용도가 신설되고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체적인 쉼터와 농막에 관련된 운영의 지침이 배포됐는데요. 2월 13일에 최종적인 수정본이 배포됐습니다. 이 문제는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지침이 각 지자체별로 배포됐는데요. 이 지침과 시행규칙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민원들이 나왔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2월 13일에 수정본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문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운영지침을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기존 농막에 관련된 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시행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완화되고 어떤 부분들은 강화됐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불법 농막에 관련된 양성화를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기존의 많은 농막들이 창고가 아닌 숙소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불법 농막을 양성화하겠다.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농촌 체류형 쉼터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농식품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시민의 주말과 체험 용농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섰습니다. 2024년도에 입법 예고를 했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최종적으로 농지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 주말을 활용해서 체험용농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농지법 시행규칙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3조의 2 농막 등의 범위가 있는데요. 여기에 1의 2가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 체류형 쉼터 신설이 되면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조문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2 농촌 체류형 쉼터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사람의 세대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민등록상에 세대원만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업인과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사람이 주체가 되겠고요. 용도는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임시 숙소라는 부분이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용농 지침을 보니까 전입신고와 임시 숙소의 갈림길이 어디냐? 이 부분에 관련된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지침을 하나하나씩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말 그대로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그 조건의 모든 상황을 모두 갖춘 한마디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그 조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겠는데 그 내용들을 모두 갖춰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조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설치 장소가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를 보시면은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문을 보시면은 다음의 지역 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방제지구가 아니고 붕괴 위험 지역도 안 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도 안 되는 지역에 농지에 설치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바로 농지라는 부분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설치 장소에 관련된 규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한 지역에서는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 허용 면적입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0평 이하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인 첨화와 차양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첨화,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에서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을 적용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련된 세부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농촌 체령 쉼터의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요. 초과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막 옆에 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에 이미 농막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별도 시설을 만들어서 체류용 쉼터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막 옆에 증축한다든가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합쳐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조문을 보니까 농업인 등이 한 필지에 농지에 이로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 체류용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문을 하나하나씩 보면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그러니까 한 필지에 이미 농막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13제곱미터를 증축할 경우에 이 부분을 체류용 쉼터로 전환하면서 두 개의 시설을 합친 총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농막이라든가 체류용 쉼터의 첨화, 차양, 부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앞서 공부한 대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 이상 돌출될 부분에 첨화나 차양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건축 면적을 합산해서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어떻게 면적 기준을 보는지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고 현장에서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적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이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농촌 체류용 쉼터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첨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데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첨화에 관련된 기준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까지만 첨화를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외벽이 있고요. 외벽 바깥에 단열재가 있을 수 있죠. 단열재 바깥에 벽돌을 이렇게 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 안에 샌드위치 패널처럼 단열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별도로 또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의 기준이 들쑥날쑥 그 두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외벽의 중심선이기 때문에 외벽 바깥에 벽돌이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외벽이 두꺼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의 중심선에서 1m까지입니다. 1m까지만 우리가 첨화로 인정해 주겠다. 즉 이 내용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바로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면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외벽, 즉 외벽 끝에서 1m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외벽 끝에서 1m가 아니라 외벽의 중심선입니다. 외벽의 중심선. 그래서 중심선으로부터 1m이기 때문에 대략 80cm가 된다든지 외벽이 두꺼워진다면은 외벽 마감에서 70cm까지가 처마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어떤 분들은 외벽 마감에서 1m로 따지는 게 아니고 외벽 중심선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면을 보시고요. 도면의 외부에 어떤 마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두께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크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데크는 운영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운영 지침에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노대의 기준을 따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외벽의 가장 긴 부분에서 1.5m를 곱한 면적, 이 부분이 바로 데크의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운영 지침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앞서 처마처럼 1m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넘어가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고 연면적 33제곱미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데크 같은 경우도 1.5m를 넘어가게 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7m로 데크를 설치할 경우에 20cm가 오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면적 33제곱미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차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목에 주차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주차 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 지침을 보니까 주차 공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한면 설치 노지형, 즉 13.5제곱미터 이내로 주차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노지형이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말 그대로 땅 위에다가 설치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5제곱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평행주차 형식 중 확장형, 즉 2.6 곱하기 5.2m의 이 주차 사이즈를 준용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용은 거의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6 곱하기 5.2m 이 크기 안에서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맥시멈 13.5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차 공간에 관련된 포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차 공간 설치 시 농지의 형질 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을 깔거나 잔디블럭 등 이러한 방식으로 설치를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콘크리트 등 포장은 불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콘크리트 포장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도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지침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설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에 수정본을 배포를 했는데 여기서 일부 쉼터와 농막 운영지침 7페이지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 시설의 위치는 필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수정본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발표한 부분은 도로와 연접해서 설치를 해라.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안전 문제라든가 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에 다시 한번 수정본을 발표를 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에 관련된 민원이 많을 경우에 또 한 번 수정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2월 13일에 운영지침 수정본이 최종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필지 내에 체류형 쉼터를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설치를 해라.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고 쉼터와 부속 시설은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도 평행식이냐 직각식이냐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자유롭게 설치를 하라는 규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농행위에 방해되지 않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지자체에 어느 정도 일임을 한 것 같습니다. 소방차 한 대당 호스가 20m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최소한 도로에서 20m 이내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지자체별로 소방서와 협의를 해라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임도, 즉 임야에 설치하는 임도는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임도 같은 경우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지에 해당되므로 임업 생산 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본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가 나왔을 때 산에다가 이 쉼터를 설치하면 안 되느냐, 임야에다가 체류용 쉼터 설치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요. 임도는 체류용 쉼터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 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임야에는 쉼터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연장에 관련된 규정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쉼터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의 안전과 기능과 환경, 미관을 고려해서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기존 입법 예고 당시에는 3회로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민원 때문에 이 3회에 관련된 규정이 폐지가 되고 건축 조례로 3회 이상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이니까 지자체별로 이게 무기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을지 또 조례에서 보고 안전에 관련된 점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미관을 고려해서 연장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각 지자체별로 건축 조례로 위임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 진입 도로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행규칙에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를 할 것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외로 기존 농막에서 화재가 많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여야 되는데 이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냐 현황도로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까지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든가 농도라든가 이도라든가 면도 같은 부분도 이 도로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4m 도로이냐 건축법상 도로이냐 소방도로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도로에 접한 농지는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면적 부분이 나오는데요.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 체류용 쉼터의 연면적과 또 이에 따른 시설의 면적, 그러니까 부속 시설의 면적입니다. 체류용 쉼터의 연면적 더하기 부속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일 것, 이렇게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쉼터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부속시설의 면적이 나오죠. 주차장이 나오고 데크가 나오고 그리고 정화조 면적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데크, 정화조 면적을 합산한 그 면적의 2배 되는 면적이 바로 농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13.5제곱미터고요. 데크 같은 경우도 15제곱미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조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정화조 면적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다 합한 면적의 2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면적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운영지침을 한 번 더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4목부터 자목까지 마지막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농지대장 등록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서 농지대장에 이 체류형 쉼터를 등재를 해라. 이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관련된 부분은 소화기를 비치를 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운영지침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는데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그래서 기타 항목들은 해당 지자체 건축 조례로 또 별도로 정해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라든가 관리, 소방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농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조문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배포한 운영지침이 무려 36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항목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에 관련된 지침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6페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분량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침을 보니까요. 기존 농막에 관련된 완화 조항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살펴보겠는데요. 2025년 2월 13일에 수정된 최종 배포된 지침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지침을 자세하게 공부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농촌 체류형 쉼터의 기초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층수를 2층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 내용들이 이 지침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쉼터에 관련된 지침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조문 하나하나를 다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운영지침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농지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조문 하나하나를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지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에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배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행정기관과 실무자들은 이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설계와 시공 이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36페이지 정도 되는 운영지침에 지리외신도 나와 있고요. 이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주제별로 나눠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치 형태, 즉 높이와 주차, 데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데크 문제도 이 지침서를 보게 되면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까지 제가 하나하나씩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지침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운영지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체류형 쉼터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콘크리트 기초가 가능합니까? 이 내용은 입법 예고부터 많은 분들이 질문했는데요. 운영 지침에서 보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석, 주춧돌 등 독립 기초 형식을 가지고 기초를 진행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 기초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콘크리트 기초와 타설이 가능한 그러한 독립기초 형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독립기초 형식 예시도까지 운영지침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면도를 보시면 대략 6군데 정도의 독립기초를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라. 그래서 여기 단면도처럼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 기초석이나 주춧돌 이런 내용들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쉼터를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우려를 많이 했었던 기초 부분이 콘크리트 기초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건물 높이와 층수에 관련된 제한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건물 높이는 4m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지침서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층수는 1층으로 제한한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의 내용을 보시면 층수는 1층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층고는 4m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층고 4m는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층고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수직거리가 4m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수직거리가 4m 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지표면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지표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쉼터가 조금 지상으로부터 떠 있다든가 또 데크 위에 올라와 있다면 쉼터의 기준은 바로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쉼터 구조체 기준이 아니고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4m를 따져봐야 된다.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침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지표면에서 4m를 따져야 되고요. 어디까지 따져야 되느냐? 건축물 상단까지이기 때문에 건축물 마감한 최종적인 지붕의 높이까지 4m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상단이라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골조 기준이냐, 골조 바깥이냐, 안쪽이냐, 지붕이 아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건축물 높이라 하면 최종적인 마감의 높이입니다. 마감의 높이가 건축물 상단이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가 4m 이하로 나왔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불리하게 해석을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락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높이가 상당히 조금 타이트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락은 설치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설치 가능합니다. 농막에서도 다락이 설치 가능하고 쉼터에서도 다락은 설치 가능합니다. 쉼터 높이 4m 이내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대로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4m고요. 이 4m 이내에 다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다락의 기준은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평다락 1.5m, 경사지붕 다락은 평균 높이 1.8m 이하로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춰서 다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지표면이 있고요. 거기에 데크를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데크가 대략 한 150에서 200 정도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대략 한 20cm가 지표면으로부터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이제 건축물까지 높이가 4m로 규정을 한다면 4m 이내에 지붕 골조가 있고 단열재가 또 있겠죠. 그리고 다락과 방 사이에 또 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대략 한 10cm에서 15cm로 본다면은 거실이나 방 천 정도가 실제적으로는 2.3에서 2.4m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 같은 경우도 평다락을 기준으로 해서 1m에서 1.2m 기준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실제 천정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골조, 단열, 그리고 천정에 또 상을 쳐야 되고 마감을 해야 되고 벽지 바르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마감 재료를 하다 보면은 실제 천정고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실이나 방 하부에 난방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은 2.3m가 실제적인 천정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4m 규정 때문에요.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다락의 높은 그런 층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고 경사지붕으로 하더라도 평균 높이가 1.8m인데 어쨌든 간에 건축물 상단까지의 4m 이내에서 경사지붕까지 만든다면은 다락이 더 타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디자인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실 일부분을 오픈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다락의 높이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 같은 부분도 지표면에서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높이가 지표면에서 따지기 때문에 지표면 바로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 이런 벌레라든가 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충들이 또 바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이 4m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건축물 바닥 높이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여러분이 민원을 많이 넣는다면 높이에 관련된 기준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 면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니까 농림부 운영 지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구가 좀 오타가 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 공간은 한 면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주차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면적은 13.5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한다. 이 내용까지 우리가 1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 2호 평행주차 형식 중 확장형 2.6m 곱하기 5.2m를 준용을 해라, 이렇게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보면은 여기에 평행주차 형식에는 확장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문구를 보니까 평행주차 형식 외의 경우입니다. 외의 경우. 그러니까 평행주차는 도로와 나란히 평행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평행주차인데, 그 평행주차 외의 형식이니까 직각 90도의 형태라든지 사선의 형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평행주차 형식 외의 경우고요. 여기에 바로 확장형이 있습니다. 확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에서 오타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각형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로에서 직각으로 주차하는 방식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확장형이요, 그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2.6m 바이 5.2m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2.5m 바이 5m가 일반형인데 그렇게 작게 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해라. 2.6m 바이 5.2m 이 주차 형식을 지켜라.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농림부에서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여유 있게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차량 크기가 있기 때문에 확장형으로 조금 크게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도로에서 주차 공간까지 이동 통로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운영 지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쉼터까지 이동 통로가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도로가 있고요. 도로에 농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쉼터와 주차는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2월 13일에 배포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주차를 농지 안쪽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로에서 주차가 들어가기까지 이동 통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 이동 통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동 통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는데 농지 면적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면적은 뭡니까? 쉼터와 부대 면적을 합한 2배 면적이 농지 면적이죠. 거기에서 이 이동 통로는 제외됩니다. 이동 통로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농지가 큰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농지가 작은 경우에 소규모 농지 같은 경우는 이 이동 통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땅 같은 경우는 주차가 도로에 바로 붙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도로가 6m 도로가 아니라면은 차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법에서는요, 주차구역 앞에 차로까지 포함을 해서 6m가 필요합니다. 6m. 이 부분은 주차장법에 관련된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로의 너비에 따라서 주차가 조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동 통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그 이동 통로는 농지 면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운영 지침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동 통로를 만들 때는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포장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설치 농지 내 이동로를 설치할 때에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을 깔거나 잔디블럭 등 이러한 방식으로 설치를 허용하겠다. 단 콘크리트 등
포장은 불가하다. 그래서 여기 이동 통로도 콘크리트 포장이 불가합니다. 물론 주차장도 콘크리트 포장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면적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넘어가게 되면은 형질 변경으로 보느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조례에 살펴볼 수 있는데 주차장이 농지 너무 안쪽에 있다거나 또 그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을 해석을 할 때는 상식선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바로 인접해 있다든지 얼마 안 떨어져 있다면은 그 부분은 형질 변경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운영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동로를 설치할 경우에 그 면적만큼 설치 농지 면적에서 제외시키겠다. 이 내용이 운영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에 주차장법에 따라서 출입구 너비를 3m 이상 만족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질의회시로 나와 있는데요. 주차장법을 보게 되면은 주차장 출입구가 그 너비가 3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을 똑같이 여기에도 지켜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답변을 보시면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출입구 너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3m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차로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들고 나가는 이 반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앞에 6m 공간은 필요해야 차가 준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마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차가 물리적으로 들고 나가야 된다면은 그 앞에 공간이 6m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크에 관련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는 꼭 1.5m 너비로 설치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운영 지침을 보면은요, 데크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문구를 보시면은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입니다.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입니다. 면적에 관련된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적. 자, 이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노대 등의 면적을 준용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대 등의 면적을 준용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할 때에 노대나 발코니를 설계를 하는데 노대에 관련된 면적을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쉼터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터 A는 그 앞에 데크를 조그맣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입니다. 그러니까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쉼터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즉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데크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면을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볼 때 두 개 면을 접하고 있죠. 한 개 면과 두 개 면을 접하고 있을 때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긴 외벽을 근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이 바로 허용할 수 있는 데크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노대 등의 면적 기준에 적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대의 면적을 볼 때에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데크 끝선까지 1.5m를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1.5m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라고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는데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노대 등의 면적을 적용할 때는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데크 끝선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크 끝선까지. 그렇기 때문에 처마 같은 경우도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처마 끝선이죠. 그리고 데크 같은 경우도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데크 끝선까지의 1.5m의 뭡니까? 면적입니다. 면적. 그래서 쉼터 A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쉼터 B 같은 경우는 나는 데크를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디자인을 특별하게 해서 삼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노대 등의 면적에 관련된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이 만약에 6m라고 본다면 6m 곱하기 1.5m죠. 6m 곱하기 1.5m, 앞서 설명한 대로 외벽의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면적이니까 여기서 보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데크가 접한 외벽의 길이가 6m라면 6m 곱하기 1.5m니까 데크의 면적은 9제곱미터까지가 맥시멈으로 허용을 해줄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삼각형 데크가 10m에 접해 있다 그러면은 15제곱미터가 데크의 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크의 면적을 별도로 또 산정을 해야 되겠죠. 삼각형 데크를 산정을 했더니 이 부분이 9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외벽의 접한 길이가 10m라면은 15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모양의 데크가 최종적으로 길어진 부분이 3m가 될 수도 있고 4m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의 길이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면적이라는 거죠. 면적.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사한테 도면을 그려서 이 부분을 확인을 받고 그 면적에 관련된 책임에 관련된 도장이 찍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건축사로부터 설계도서를 작성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작성을 한다면은 도면에 관련된 신뢰도라든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러기 때문에 전문 기술인이 도서를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하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대 등에 관련된 면적의 쉼터 비 이런 기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적이다. 그리고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터 C 같은 경우에 3m가 접해 있고요. 앞으로 나온 길이가 3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데크의 면적을 산정할 수가 있겠죠. 3m가 접해 있기 때문에 3m 곱하기 1.5 그러면 4.5제곱미터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데크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m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3m 곱하기 3m는 9제곱미터잖아요. 9제곱미터에서 4.5제곱미터만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4.5제곱미터는 쉼터 면적 33제곱미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데크가 쉼터 외벽에 많이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쉼터가 꾸불꾸불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쉼터를 특이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데크가 10m에 접해 있다면은 이 꾸불꾸불한 데크의 면적도 최종적으로 15제곱미터 이내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면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쉼터 D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면에 설치해서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형태로 데크를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긴 외벽에 설치한 부분이 10m잖아요. 10m니까 10m 곱하기 1.5 그래서 15제곱미터가 맥시멈으로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1.5m로 그리는 게 아니라 1.2라든가 1m로 해가지고 이 면적을 15제곱미터 이내로 맞춰야만 쉼터 면적 33제곱미터에 포함이 안 됩니다. 15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된다면 쉼터 면적이 커질 수 있겠죠. 우리가 10m로 규정하는 부분은 방 크기가 3m 내외로 나와야만 생활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을 10m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긴 변을 11m로 간다면 여기에 짧은 면이 3m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방이 좀 좁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쉼터에 관련된 디자인은 유동적으로 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따져보시고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에 관련된 마감 재료가 나와 있는데요.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타일이라든가 석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데크에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목조나 이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목조 같은 그러한 부분의 재질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재질은 아니고 목조와 비슷한 재질을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을 마쳤는데요. 체류형 쉼터 관련 경험들, 설계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하수도 파야 되고요. 전기라든가 하수, 정화조 비용, 이런 부대 비용까지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하시면 제가 영상으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우리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베이비 부모가 매년 100만 명씩 은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2의 노후 계획이나 또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은 농촌 체류형 쉼터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농지를 찾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농지를 설령 찾았다 해도 도로 조건이라든가 전기, 하수도, 정화조 이런 부분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쉼터의 도로 조건에 관련된 부분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냐, 소방차가 들어가는 도로냐, 아니면 현황도로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제가 이 내용을 쭉 공부를 하면서 쉼터에 관련된 도로 조건을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지침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터를 설치할 때 농지 조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도로 조건인데요. 왜 도로 조건이 중요하냐면 소방서에서 도로 조건에 맞아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운영 지침을 보게 되면 소방서 얘기가 나오는데 농지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도로 조건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좁은 곳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찾을 때 도로 상황을 꼭 면밀히 살펴보시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인지 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쉼터에 관련된 도로 총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령이고요. 현장에서는 운영지침을 봅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법령이기 때문에 농지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도로에 관련된 연접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서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지침에서도 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마목을 보시면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법 4조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로의 조건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까지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인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도로의 너비라든가 또 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활동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바로 소방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제가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조건을 요약을 하게 되면 핵심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다. 도로 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 도로가 나오는데 이 도로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 즉 4m가 건축법상의 도로죠.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도로, 여기서 말하는 면도, 이도, 농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관련된 도로의 정의를 보니까요. 면도라든가 이도 같은 부분은 상당히 큰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도가 나오는데요. 농도는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다. 그러니까 경작지 같은 경우는 밭이라든가 농 같은 경우를 우리가 경작지라고 볼 수 있는데 경작지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연결되어서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가 농도이기 때문에 이 농도도 체류형 쉼터에서 그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이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통로를 현황도로라고 말을 합니다. 현황도로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현황도로가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통상 우리가 현황도로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도로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도로 너비에 제한은 없는가? 도로 너비의 최소한의 너비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운영 지침에서도 최소 너비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현황도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침 지리외신에 현황도로에 관련된 판단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문구를 보시면 현황도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항공사진이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 사용 중인 도로인지를 판단하되 산림청 고시에서 정한 현황도로 기준을 준용을 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는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현황도로 기준을 따라야 되겠다. 준용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고시에서 말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현황도로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4개를 말하고 있는데 4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면 현황도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건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임도를 제외합니다. 임도를 제외한다. 제가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도는 체령 쉼터로 접하는 그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임야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임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임도는 체령 쉼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고시의 현황도로 그 4개를 보시면요.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났거나 또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2개 이상의 주택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우리가 현황도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이나 농로도 현황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는 우리가 그냥 현황도로라고 볼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소방서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진이나 도로명 주소, 또 필요하면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 도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바로 공무원이 현장에 실사를 해서 정말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인지 실제적으로 확인하겠다. 그래서 현장 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설명한 대로 소방 활동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현장을 나갈까요? 소방서에서 나갈까? 이 부분은 이제 지자체 조례로 기준을 정해서 현장 확인을 나갈 때 농지과 공무원과 또 소방서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정말 소방 활동이 가능한지 이 여부를 판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에서 현장 확인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갈 것이냐? 농지과 공무원이 나갈 것이냐? 건축과 공무원이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소방서 공무원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골에서 이런 도로를 판단할 때에 군청의 농지과가 주로 주 담당 부서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군청과 소방서가 또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소방서로 협의 공문을 보내서 시간도 맞춰야 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현장 실사를 누가 나갈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은 농지과가 주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농지과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도로 사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 직원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도 매우 중요하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 건축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체류형 쉼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로 연접이 의무사항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운영지침을 보니까 현황도로에 등에 연접한 농지 운영지침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도로, 현황도로까지 포함합니다. 도로 연접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화재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응급차 등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황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필지가 접해야 되고 소방차라든가 응급차가 진출입에 원활해야 된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응급차 같은 경우는 일반 SUV라든가 조금 큰 차기 때문에 좀 도로 너비가 좀 협소해도 응급차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소방차입니다. 소방차. 소방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소방차의 크기를 좀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이 회전 반경이죠. 회전 반경까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소방장비의 분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동장비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가목, 즉 소방자동차가 활동이 가능해야 된다. 이 내용이 농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소방자동차를 보면은 소방펌프차, 탱크차, 화학차, 고가차, 무인방수차, 그리고 구조차 등 여러 가지 자동차의 종류가 나오는데 화재가 났으니까 소방펌프차라든가 소방물탱크차가 현장에 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소방자동차가 작은 게 아니라 크기 때문에 그 큰 차가 들어가려면은 도로의 너비 조건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내용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판단하느냐? 바로 소방서에서 판단을 해서 정말 소방물 탱크차가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방 활동이 가능하냐?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소방차의 크기와 재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화학차, 펌프차, 물탱크차 여러 가지 소방 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현장에 펌프차나 물탱크차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의 크기를 보니까요. 대형과 중형이 있는데 중형차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소방 자동차의 폭이 2,500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보시면은 2.5m의 크기가 있고요. 길이가 무려 8m입니다. 8m. 그리고 여기 물탱크 차의 중형을 보면은 길이가 8.5m입니다. 8.5m. 상당히 긴 그런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회전 반경이 나옵니다. 회전 반경. 회전 반경을 보니까 펌프차는 7.3m의 회전 반경이 필요하고요. 물탱크 차는 10.7m의 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반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회전 반경이 6m입니다. 6m인데 펌프차 같은 경우는 조금 크기 때문에 7.3m 최소 이 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소방자동차 재원이 폭이 2.5m이기 때문에 농로가 3m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회전 반경인데요. 최소 7.3m에서 10.8m가 필요하기 때문에 꾸불꾸불한 농로 같은 경우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직선형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만은 농로가 꾸불꾸불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가 크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지과나 도로과 건축과 여러 가지 협의 부서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소방 활동을 하는 사람은 소방서기 때문에 소방서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정말 차가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분석을 하더라도 꾸불꾸불한 농로는 도저히 소방 활동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지리외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로의 폭 4m가 바로 건축법상의 도로라든가 아니면은 소방법상의 도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소형 소방차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소형 소방차 같은 경우는 3m 정도면은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도로의 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했지만 4m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면 3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리외신에. 그 답변을 보시면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활동 수행 및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연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리외신을 나간 농지과 공무원의 답이 소방자동차의 반경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대답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방활동을 수행해야 되고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대로 회전 반경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설치 농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까? 이 질문인데요. 이 내용은 건축법상에서 대지와 도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성립을 하려면 4m 이상 도로에 2m가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필지가 최소한 2m를 접해야만 대지의 성립 요건이 되는데,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답을 보면은 건축법 44조의 접도구역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내용인데요. 그러면 소방차가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현황도로나 농로라든가 이 부분에 최소 3m 이상은 접해야 차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사실 그냥 법적인 내용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운영 지침을 보시면은 소방이라든가 구급차의 활동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쉼터라든가 부속 시설의 위치를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문구를 보시면요, 영농행위에 방해되지 않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농림부에서는 지자체로 그 운영에 대한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십시오라고 위임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차의 그 내용을 보면은 뭐 한 대당 호스가 20m고 10개 정착이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뭡니까? 지자체별로 소방서 협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소방서의 협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지자체별로 소방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앞서 설명한 대로 소방 활동이 가능하느냐,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느냐, 회전 반경이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도 설치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소방차 진입이 못하는 그런 쉼터의 필지는 아예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농막에서도 화재가 난 사례들이 있고, 우리가 체류형 쉼터를 새롭게 시행을 할 때에 만약에 여기에 또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화재가 인근 임야나 산에 번져서 대형 산불로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방차의 활동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 못하면은 쉼터도 설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도로에 관련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 너비를 누가 확인하느냐, 도로의 회전 반경도 누가 체크를 하느냐,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체크를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농지과와 건축과, 그리고 도로과, 그 다음에 소방서, 이런 협의부서들의 협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별도 기준을 마련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을 할 때에 꼭 현장을 가보시고 정말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좁은 도로는 불가하다, 이 내용을 잘 판단하시고요. 여러분이 업자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방활동이 불가능하면 쉼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업자 말을 들으시면 안 되고 현장을 꼭 가보시고 정말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세 번째 시간 도로에 관련된 총 정리를 했는데요. 매우 민감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도로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물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해설했는데요. 농지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이러한 농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용 건축학교 홈페이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정화조, 전기, 수도, 통신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찾아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양평군 같은 경우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위해서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인근 지역은 이동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촌 생활 인구 유입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도 민원 대응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홍천군도 쉼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옥천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안내문을 내보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한다. 많은 분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옥천군에서도 특별히 주의 당부를 내보내는 언론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해서 많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지방 인구가 지금 많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특히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대응 속도라든가 또 체류형 쉼터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줘야만 조금이나마 농촌 생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자체에서 이렇게 쉼터 설명회라든가 이런 행정 대응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자체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부 시간에 도로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했습니다. 특히 소방 활동이 가능한 그런 진입로와 접해야 된다. 이 내용이 시행규칙에서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방차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역 소방서의 군 단위라든가 면 단위에 소형 소방차가 얼마나 공급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소형 소방차가 얼마 되지 않고요. 특히 중형차 이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 소형 소방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도로도 조금 좁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소형 소방차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지자체에서 소방차 배치 상황에 따라서 그 도로 조건도 달라질 수 있겠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방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이 도로 너비라든가 회전 반경이라든가 이 내용을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차에 관련된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요. 미니 소방차도 있고요. 소형 펌프 소방차도 있습니다. 미니 소방차 같은 경우는 1.7m 곱하기 4.9m로 일반 자동차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형 펌프 소방차도 2.1m 바이 6.7m이기 때문에 6.7m 차가 회전을 하려면 도로가 꾸불꾸불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체류형 쉼터가 이렇게 좀 한가한 곳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펌프차로서 이렇게 소화 활동이 가능하겠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물탱크 소방차가 직접 가서 소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소형 물탱크 소방차를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형 물탱크 소방차가 직접 가서 소화 활동을 한다면은 이 소방차 크기가 2.5m 바이 8m입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거의 한 16m, 17m가 나와야 되니까 꾸불꾸불한 그런 도로는 좀 어렵겠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과, 건축과, 도로과, 그리고 또 소방서와 관련해서 업무를 조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체류형 쉼터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야만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방차에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이 계시는데요. 운영지침에서도 분명하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쉼터는 임시숙소고요. 임시거주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숙소란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민등록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쉼터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특히 이제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또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이동 자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함부로 전입 신고를 막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법과 대법원 판례상 쉼터에 전입 신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나 전입 신고 시 농지법을 위반한다. 왜 그러냐면 농지에서는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한다면 농지법을 위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를 할 때는 해당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전입신고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된다면 원상복구 등의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 같은 경우는 법을 위반할 경우에 시정명령이 나오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까지 지자체에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한 번 정도를 부과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고발 조치가 되게 된다면 벌금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그 후속에 행정처분이라든가 벌금 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농막의 구체적인 설비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 임시 거주 기능을 하려면 임시 거주라도 사람이 쉼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수, 하수, 정화조, 통신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전기, 상수, 하수, 정화조, 특히 통신 등 이런 부분들이 다 설치가 되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 기능을 만족할 수 있겠다. 특히 이 통신 부분, 인터넷도 돼야 되고 또 거기서 잠시 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신 같은 경우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운영 지침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이 없고요. 정화조에 대해서 조금 나왔고 전기 부분은 살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체류형 쉼터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축 같은 경우는 동네에 이런 전기라든가 상하수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문제 없습니다만은 동네 마을 안에다가 짓는 게 아니고 농지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농지가 동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매우 어려운 상황에 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평짜리더라도 실제로 주택이라고 보고 설치를 하게 된다면 상수 연결이 안 되면 물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주가 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지하수를 간정하게 되면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물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또 전기 인입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과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인입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쉼터가 10평이라도요 건축보다 더 어렵습니다. 10평 설치가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여러분이 실제로 아마 경험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행정에 관련된 절차와 또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받고 조사받고 가능한지 불가한지 이런 내용들을 다 따져가면서 설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축보다 더 어렵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하나하나를 헤쳐가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행정 대응과 신속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얼마나 여기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체류형 쉼터 설치가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는 꼭 설치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운영 지침에서도 정화조 설치는 선택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단 조건이 정화조를 설치 안 하면 화장실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첨부를 했습니다. 운영 지침에서도 정화조는 꼭 필수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 입지에 따라서 정화조 설치 제한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환경 문제라든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를 미설치할 경우에는 수세식 변기 설치가 불가하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특별대책지역이나 수변구역 같은 경우에 정화조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지침에서 정화조에 관련된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의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산정 기준의 데이터를 보시고 정화조 용량에 관련된 부분의 규정을 여러분이 잘 지켜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 오수 발생량 기준에 대해서 운영 지침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거시설로 보고 단독주택의 농업인 주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수 발생량을 보게 되면은 일일 오수 발생량이 1인당 170리터로 산정을 했고요. BOD 농도도 200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임시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오수 발생량은 농업인 주택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요. 여기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정화조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합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갈 때부터 정화조 용량이라든가 정화조 업체에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나중에 준공할 때 정화조 설치 사진, 그리고 정화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또 서류들, 또 업체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야 준공이 나기 때문에 특히 이 정화조에 관련된 서류를 여러분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축에서 신축을 할 때도 정화조 부분은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라든가 공장에서 나올 때 정화조의 그 태그 그리고 제작 업체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는 사진이 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서류들을 잘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와 수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운영 지침에서는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칙은요,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는 불가하다. 이게 원칙이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과 협의를 해야 되고, 수도 같은 경우는 뭐 수도사업소라든가 또 해당 군청에서의 수도 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통상 KT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쉼터의 입지를 찾을 때 동네 마을 인근에 설치를 해야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프라가 다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네와 너무 떨어진 좀 이격된 곳에서 여러분이 쉼터를 설치하시면 한전이라든가 수도라든가 통신 같은 경우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미리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지침에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전기, 수도 등 설치는 건축법에 따라서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는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토부 유권 해석에 보면은 지선 설비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선 설비는 허용하겠다. 자, 그러면 지선 설비가 뭐냐? 여기서 국토부 유권 해석을 보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설 건축물에 관련된 전기, 수도, 가스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 설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물인 만큼 개인이 관련 기관에 신청할 경우 상수도, 전기, 설비 이런 부분들을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농림부에서 원론적인 얘기가 나와 있고 특히 담당 기관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을 출력해서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2월 13일자가 최근 배포된 운영 지침 자료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공무원과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에 관련된 설치 의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여건에 대비해서 단독주택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형 경보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현장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설치자가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하는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하고 농지대장 등재를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중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 등에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외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연결 및 정화조 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연결 및 정화조 설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연결 및 정화조 설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다음에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설치를 해야 되며 이 경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이 담당 부서를 찾아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보유해야 되는 농지 면적이 쉼터와 데크, 주차장 및 기타 부속 시설 이런 부분들을 합산해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쉼터의 건축물과 그리고 주차장, 정화조, 또 데크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합한 면적의 2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농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라든가 부속시설 외의 농지에서는 영농 활동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임대 준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꼭 영농 활동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적으로 농지 면적을 산정을 했는데요. 대략 44평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이 44평 내외다. 만약에 농지가 작다면 쉼터의 규모를 줄여야 되겠죠. 거꾸로. 그래서 44평 내외가 되는데 기타 사정에 따라서 더 커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농지법 시행규칙 조문 그리고 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농업인의 대상이라든가 농지의 규모, 농지의 확보 이러한 농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해설을 안 했습니다. 저는 건축사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농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돼서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해설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운영 지침을 마치고요. 기타 구독자분들의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배포한 쉼터 농막 운영 지침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영 건축학교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법규 자료실이 있는데요. 법규 자료실에 가면은 제가 PDF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공무원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쉼터 설치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운영 지침을 마치면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